중국 대륙을 종단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열차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역에 내일 새벽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내일 오전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북부 기차역과 김 위원장 숙소로 유력한 호텔에선 삼엄한 경비 속에 영접 준비가 한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저녁 8시 반, 한국 시각 10시 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국가주석 등 고위 인사들과의 회담에 이어 이르면 27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한과 미국 세 나라가 아닌 북한과 미국만의 종전선언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차원이라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보수 정권의 교육 탓이라는 발언에 비난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당사자 중 한 명인 홍익표 의원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지도부의 사과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원 감축, 재정 지원 배제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입맛대로 바꾼 우리 고유의 땅 이름을 정부가 정비하겠다며 1987년부터 일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지금까지 고각 60여 곳의 이름을 되찾는 데 그쳤고 최근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중국 광저우를 거치지 않고 최대한 노선을 택해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중국에 진입을 해 어제 낮 텐진을 통과한 김 위원장의 열차는 우한과 창사를 거쳐 헝양을 통과했습니다. 광저우를 거치지 않는 노선으로 내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열차가 중국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쯤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시각으로 낮 1시 조금 넘어서 후난성의 성도 창사를 지난 뒤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열차는 오늘 밤 늦게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슈장족 자치구의 성도인 난닝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역에 있는 핑샹 도착 시간은 내일 새벽 1, 2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내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저녁 8시 반, 한국 시각으로 10시 30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종 국가주석과 정오에는 정부청사에서 응우옌 수언 푹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한 뒤 28일 베트남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24일 아침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5일 일찍 베트남 하노이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내일 저녁 8시 반에 하노이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예상되고 있는 곳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 앞입니다. 네, 지금 홍성욱 기자가 있는 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 나와 있는데 이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입니다. 제 뒤로 무장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모습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충분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호텔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장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호텔 주변 가로등에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는 등 보안과 경비가 정말 삼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경호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합차 무리도 있는데요.
특히 이곳 JW 메리어트 호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인 캐딜락 원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해당 호텔 5층 스위트룸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호텔의 해당 층이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오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멜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숙소와 관련된 정보는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위해 하노이로 떠나기 전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행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출발하기에 앞서 전미 주지사협회 연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I think a very interesting 2.5 days in Vietnam, and we have a chance for the total denuclearization of an area of the world that was very dangerous.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회담 성과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실험이 없는 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not in a rush. I don't want to rush anybody. I just don't want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we're happy.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상황을 외교적 성과로 부각하려는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보다 동결에 먼저 초점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미 야당인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는 하노이로 떠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위협 해소를 위한 외교적 방안을 강력 옹호하는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를 담보, 감시, 검증하기 위한 강경하면서도 원칙 있는 외교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성급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독대를 가능한 줄이려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폼페이오 장관은 사석에서 한국 전문가들에게 미국이 요구해온 것 가운데 북한이 60%만 동의해도 다행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가장 큰 과제는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시간표를 끌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너 시간이면 될 항공편 대신 꼬박 사흘 걸리는 열차길을 택한 이유, 경호와 안전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4,500km에 이르는 긴 여정 동안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와 함께 외교적인 메시지도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북미 회담 장소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이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종단하고 있습니다. 애초 전용기 참매 1호를 탈 것이다, 중국 민항기를 빌릴 것이다 추측이 많았지만 김 위원장의 선택은 결국 1호 열차였습니다. 지난 23일 오후에 평양역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중국 단둥과 선양을 지나서 양쯔강 넘어 창사를 거쳐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꼬박 사흘, 4,500km에 이르는 장거리입니다. 북한은 그 기간 전 세계의 눈과 귀가 김 위원장의 여정에 집중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르지 않고 바로 텐진으로 간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중국 열차길을 이용해 북중 동맹을 과시했지만 미국의 심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이 예정대로라면 김 위원장은 곧 중국과 베트남 국경을 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곳, 국경선 아래쪽이 베트남 동당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전용 승용차로 갈아타고 하노이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당과 하노이 사이 박린성에는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이 있죠. 만약 이곳을 들른다면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을 타고 한 번에 날아오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4,500km 육로를 택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정은 다목적 열차 외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 양측의 신경전은 한 달이 지난 지금 협상은 답보 상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 사실상 무산되는 전격 연기된 것에 대해 갑작스럽게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워싱턴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격적인 4차 방중으로 방중 기간 미국과의 핵談判을 앞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활성화하는 징후라는 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물론 전략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네, 그야말로 260일 만에 재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위원, 또 차두현 아산정책 개관연구위원과 함께 의제 협상을 포함해서 지금 시점에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스 쭉 같이 지켜보셨습니다만 숙소나 회담장도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만큼 좀 보안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의제 협상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아직은 추측이라든지 지금 나온 어떤 보도 내용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제 실무 협상 닷새째, 어떤 좀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숙소하고 회담장은 이미 지금 발표가 되지, 보안 문제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을 뿐 확정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의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이 여러 가지 밀당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참말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의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제는 비건 이 특별 대표가 평양을 갔을 때 이미 양측 간에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큰 의제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비핵화. 그다음에 미국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하부에 나와 있는 조치라고도 얘기하고 더 작은 의제들이 그럼 나오는 게 비핵화 관련된 영변 핵단지 폐기, 감시 검증은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탄도 미사일은 어떻게 할 건가, 핵 물질 생산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고요. 관계 개선 같은 경우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어떻게 할 건가, 평화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 선언 이런 얘기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제 서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의제들 가지고 협의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할까? 가령 북한이 무슨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 이게 이제 서로 시차별로 맞물려가는 게 흔히 얘기하는 다 내놓을 카드는 다 내놓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남았다 그게 이런 바로 말씀이신 것 이 같아요. 폼페이오가 얘기한 시간표고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로드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쉽게 타결하기는 그렇게 쉽게 타결할 걸로 예상하기는 좀 힘든 구조예요, 현재는. 그러나 양측이 일단은 초반에 완전한 끝까지 이렇게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간다는 아니라도 초반에 서로 신뢰를 보여주는 면에서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비해서 조금 더 진전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초기에 교환을 해나간다. 이 정도가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최소한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미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그 얘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시간차에 따라서 조합을 할 것인가를 지금 아마 짜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해보면 일단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 폭발했죠.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그다음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 해체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죠. 신년사에서. 뭐냐면 동창리 그다음에 풍계리에 대해서는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그러니까 사찰 내지 검증이지만 그 대상은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해당하는 동창리하고 풍계리인 거고요. 그다음에 영변, 그러니까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의 영구 폐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 사정의 밝은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이 영변 이외에는 더 내놓을 수 없다라는 입장에 확고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북한이 내놓은 건 영변까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미국이 내놓은 카드는 지금 뭐 우리 조금 아까 종전선언 말씀하셨지만 종전선언 가능성, 그다음에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내지는 대표부, 이익 네. 대표부, 수교 문제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협상을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조치는 취했지만 인도적 지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경협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인데 아무래도 금강산이 좀 편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합의는 있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네. 영변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스티븐 비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건 사실은 지금 미국이 내는 카드보다는 대북 제재 해제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가능성, 네. 이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 분위기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예. 어떠한 카드를 내놔도 대북 제재 해제를 시작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략 그림은 이 정도 상황인데, 그러니까 21일, 22일은 아주 치열하게 협상을 했죠. 네.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그다음에 23, 24일은 좀 소강 상태, 25일은 좀 그런 미팅이 좀 소강으로 가는 경우를 보면 아마 기본적인 합의의 틀은 마련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숨고르기 시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된 것 같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 영변, 뭐 플러스 알파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협상 과정에서 조금 진을 빼게 하는 뭐 그런 그렇죠. 과정이 될까요?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단순히 시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 영변 시설을 얘기하다 보면요. 네. 그럼 그쪽에서 폐기하려는 시설이 내가 파악하고 있는 시설하고 바로 그거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정의 문제가 벌어져요. 여기서 리스트 문제가 나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제한적으로 이제 영변에 대한 리스트 제출하고 이거를 이제 사찰 검증하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신고와 사찰 검증이라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모라토리움 하고 있다.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나는 행복하다. 지금 모라토리움을 강조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 돌아가서 국내에 아마 이 정책 이 네트워크를 설득을 하려면 적어도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게 핵활동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핵물질 생산하고 있다고 미국 쪽에선. 네. 그럼 핵활동의 동결과 관련된 어떤 이 조치들, 북한의 영변을 사실상 폐기하는 거는 동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거고, 미국은 확실한 동결 약속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군요. 뭐 단어 하나하나가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예. 전문가들이 보는 비핵화의 단계하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단계, 특히 미국민들이 보는 단계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미국민들은 쉽게 말하면 과거에 핵탄두, 핵물질, ICBM 정도 가져오면 성공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정적인 합의죠, ICBM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결, 그러니까 모든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는 동결도 큰 진전이에요. 네. 이미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있었고 깨졌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두 번째는 영변입니다. 영변은 우리가 소위 원자탄으로 알고 있는 핵 분열 물질, 플루토늄과 우라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삼중수소 생산하는 체계도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변을 완벽하게 폐기하면 네.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기관총이라고 그러면은 영변은 탄약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탄약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그러면 기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핵 능력도 유지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완벽하게 검증하에 폐기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엄청나게 큰 진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영변은 건 무기가 아니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하는 큰 착시, 시각차가 지금 전문적인 비핵화와 전문가가 다르죠. 네.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를 미국 국내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든 게 미국에서 그 차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지니고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한반도 문제의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그다음에 이 미국 협상의 북미 협상의 성패를 판단하는 그룹은 전문가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박한 평가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협상을 마냥 성과로만 포장하기는 힘들어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요. 그 문제가 없어도 지지해요. 그 내부 문제가 좀 관련이 있지만 네. 크게 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 그렇습니다.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자, 뭐 의제는 아직까지는 분석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두 분 모두 어쨌든 어떤 의제에 대한 테이블 위에 의제 카드는 다 올려놓고 조각 맞추기 중이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좀 뭐 동결이냐 폐기냐 단어 하나하나도 좀 조심스럽게 서로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종전선언을 또 청와대에서 네. 얘기를 꺼냈어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의 어떤 이런 발언은 어느 정도 무게를 둘 수 있습니까? 상당한 무게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오늘 청와대 입장은 뭐냐면 결국 한반도의 종전,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주체는 남북미 그다음에 중국이거든요. 미국은 유엔 군사령관. 예. 그러면 남북 미중인데 사실은 우리 한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했죠. 그럼 전쟁이 끝난 겁니다. 네. 미국과 중국도 수교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중국은 평화협정이 필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지금 종전선언의 주체는 북미가 종전선언하면 사실상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미냐 남북미 중이냐 복잡한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그냥 북미가 종전에 합의해버리면 사실상 종전선언은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만나고 이번에 하노이에서 지금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대북 제재라는 카드를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주 엄격한 절차를 갖춘 종전선언일 수도 있지만 그냥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우리 이제 북미 간의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언술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기존의 입장들이 있어요. 제가 평양 가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이 선언을 한 이 행위자들의 그 다음 행동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한 상징적인 선언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종전 옛날에 이제 3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3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한미동맹이라든가 아니면 주한미군과 같은 현행 이 미국에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약속을 앞으로 안 지키면 언제라도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의 이거는요 지금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앞으로 우리가 일을 잘해보자 그리고 서로 더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종전선언이라는 의미는 뭐 충분히 미국의 입장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더더욱 이제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걸 거예요. 과거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북한의 이제 도발 같은 경우에도요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도발한 예는 거의 없어요. 미군이나 미국에 대해서 거의 그 한국에 대해서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상태도 이미 그동안 사실상은 양측이 더 이상 적대행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끝났다. 앞으로 이제 더 이상의 적대행위가 없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간다. 이런 정도의 종전선언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도 53년 정전협정이 있고 나서 거의 70년 만에 이번에 이제 이런 발표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어떤 구속력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래도 의미를 둘 만한 어떤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부분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오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관계 개선, 그러니까 유해송환도 분명히 달아질 거고요. 가능성이 높고 미군 유해송환. 그러면 양측이 유해송환? 그렇죠. 미군 유해송환은 이미 합의한 거니까 분명히 달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양측이 지금 사실상 종전이 끝났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가 지금 대동강에 납포된 채로 정박해 있거든요. 그럼 그 종전선언의 징표로서 그걸 반환을 한다든지 그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그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핵화 부분에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성과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이런 관계 개선 부분에 치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 북미 중심으로 해버리면은 이 종전선언 해버리면 아주 뭐라 그럴까 효율적인 어떤 종전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사실은 남북은 이미 4.27 판문점 선언이나 아니면 평양 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 내에서. 그러면 남북이 한 상태고 북미가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사실상의 종전은 되는 거고 남는 건 이제 일종의 세리머니죠. 남북미든 남북미 중이든.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 청와대가 그런 발표를 하면서 또 우리 정부의 어떤 문재인 지금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념주화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통령 이름도 들어가고 태극기도 들어가면서 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종전선언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특히 양자 종전선언만 가지고는 평화체제로 가는 완전히 징검다리가
된다고 보긴 힘들어요. 아마 이런 양자 종전선언을 상징적인 종전선언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일부 외신에서 나오는 평화체제와 관련된 다자위원회 그걸 보강하는 앞으로 진짜 이제 평화체제 관련된 거는 이렇게 관련 당사국끼리 협의해 나가자라고 한 것 같고. 그럼 종전선언이 좀 남북미로 3자로 확대돼야 더 의미가 있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게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라면 굳이 3자, 4자가 모이는 것보다 일단 양자가 모였을 때 하고 나머지는 그 앞에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한 간에는 그 평양 공동선언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가늠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앞으로 이제 이 체제를 만들어가는 거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자 이런 거면 사실은 그 선언이 그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뭐 미국이 그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된다든가 이런 구속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입장의 선언이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얘기한 종전선언은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 게 아니다. 결과에 따라 뒤엎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신뢰를 쌓기 위한 거다. 이 그 전제 조건이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걸 굉장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중재적인 역할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중재자라는 표현은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한과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제3자가 아니고 당사국이기 그럼 당사국이고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재자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중재자 정도는 규정할 수 있지 그 않을까요? 중재의 역할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해결자, 촉진자 역할이 맞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확실하게 중재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재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6.12 정상회담 직전에 무산되는 위기를 그때 5월 26일 날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모멘텀을 이어갔고요. 이번에도 사실 장기 교착되는 국면을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영변이라는 카드를 지금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내놨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협상 카드로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모두 우리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김에 조금 이건 쓴소리인데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실제로 어니스트 브로커 역할, 그러니까 선의의 중재자 역할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선의의 중재자는. 양자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양자가 만나가지고 선언문도 지금 안 나온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나는데 내 역할이 컸던 거야.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별 필요 없는 사족이에요. 문제는 오히려 중재자의 역할이란 것보다 이 양자회담에서 나온 각종 합의들이 우리한테 관련되는 게 뭐 있는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남북한 관계를 극대화해 나가고 또 한반도 평화를 제고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구상들이 지금은 슬슬 나와야 되는 단계들이지 양자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어땠어를 지금 어떻게 부각하고 말고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약간 중재 역할,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중요한 표현을 썼거든요. 신한반도 체제의 주역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가 아닌 거고 우리 목표는 그건 과도기적인 목표죠.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 노드맵에 있어서 이 과정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 과거의 냉전 체제와 다른 새로운 체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전략적인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겠다는 거고 그게 아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신한반도 체제의 주역 이 표현의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YTN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 현지를 연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 계획 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많이 보셨겠지만 4,500km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일단 동선보다도 시간 관계상 같이 이제 수행하는 같이 가는 동행하는 이제 명단을 좀 통해서도 면면을 통해서도 이번 어떤 의제에 대한 얘기가 예측이 가능할 텐데 그 면면을 좀 보시면서 직접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인물들이 좀 눈에 띄는지. 오수용 또 김평애 이런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그동안 많이 얘기된 것들이 수행 인원들 중에서 이 리수용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는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북 협상 과정에 이제 관여를 해왔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제 오수용, 김평애 이런 인물들을 보면 지금 그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최고인민회의 그 예산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공업 부분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지금 베트남이 외자 유출, 도이모이 외자 유출을 하는 부분들이 경공업들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그 이 첨단 이 반도체나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산업들도 있어요. 개혁 개방 모델이라고 이게 부르죠. 이제 그렇죠. 예. 이게 북한이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트남 모델을 꼭 따른다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제 지향하는 지향하고 있는 예. 경제 발전 모델이랑도 그렇게 틀리지가 않거든요. 더더구나 사실은 그 이 외자를 유치를 하면서 동시에 국내에 있는 이른바 돈주들, 자본가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베트남 모델이요. 외자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오히려 더 관대한 면이 있어요. 근데 내부 자본가들에 대한 통제는 중국보다 훨씬 더 엄밀합니다. 이게 오히려 북한이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흔히 김정은 위원장 동선 중에서 삼성전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 얘기라는 건 사실은 삼성을 봤다라기보다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가장 큰 글로벌 그 기업의 공장 중에 한 군데를 지금 물론 남북연합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 어떻게 외자 유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혹시 미국 측 수행단 중에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이 상황이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백악관 비서실장도 지금 없고. 예, 내부 상황. 예,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없어요. 지금 유고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코리아 미션 센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그러니까 김혁철과 같은 급의 인물이었죠. 사실 비건보다는 사실은.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코리아 미션 센터 소장을 했던 앤드류 김도 지금 자리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주목할 만한 인물은 결국은 폼페이오 비건 라인의 볼턴입니다. 볼턴이라는 강경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파고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다고 그러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슈퍼 매파라고 하듯이 미국 내 초강경파의 거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 보좌관을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볼턴 보좌관을 해임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본인이 싫으면 나갈 정도로 어떤 보수 공화파의 핵심적인 거두거든요. 네. 근데 이 인물이 지금 협상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협상, 그러니까 별로 이득이 남지 않는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는 형태의 협상을 두고 볼 거냐, 그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는 뭐 이방카 뭐 그런 설도 있지만 별로 그건 뭐 중요한 항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볼턴이 네. 과연 이 최종적인 협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가장 그 주목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좀 면면을 먼저 살펴봤는데, 좀 끝으로 살펴봤는데, 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끝으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뭐 긴 시간은 못 드릴 것 같고 네. 이번 회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평가 앞으로 전망이 되겠죠? 네. 그동안의 의제나 이 전반적인 진행 과정들을 보면 이른바 얘기하는 이번을 통해서 정말 속 시원하다. 야, 정말 새로운 이제는 미국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을 이런 얘기하는 빅딜은 다 실장 얘기하면 조금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예. 제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양측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에, 그러니까 1차 싱가포르 회담에 비해서 보다 구체화된 조치들이 서로 그 첫 단계에서 주고받는 정도의 스몰들은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설사 여기서 그 어떻게 보면 의제들만 나열되고 끝날 수가 있어요. 로드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예. 양측이 주고받는다. 이게 안 나오고 모호하게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또 회담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한 거엔 다분히 이런 성과 관리까지는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차 의원님은 조금 이제 너무 욕심을 분명한 내지 건 말자. 네. 회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 또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히려 가지는 과도한 기대나 지금은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희망적 사고를 계속 네.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 회담 이후에 앞으로 계속 미국 간의 대화를 통한 그다음에 평화로운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떻게 제 궤도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결국 한 번에 끝나는 단편 영화 드라마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그 연속극이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 이번에 모종의 실현 가능한 합의만 나와도 사실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처음부터 뭐 그 기대감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현실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눈높이를 갖자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담 중에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 만찬부터 내일 모레 만찬부터 1박 2일로 진행될 것이라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만찬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확인을 했습니다. 만일 양국 정상의 27일 만찬이 성사가 되면 28일 회담과 함께 북미 정상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1박 2일 회담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첫 발을 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베트남 동당역 분주하고 분위기가 분주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 위원장의 도착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경비 역시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란선성 동당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백종규 기자. 네, 베트남 동당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은 분주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곳 동당역 부근은 공안과 경찰들 그리고 주변 주민들까지 해서 모두 분주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저 뒤에 동당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 행사 리허설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특수경찰,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이 역사 안으로 가서 경비 경계를 하고 군악대와 주요 인사들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역 앞에서는 카펫이 깔리고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리허설 그리고 사열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주변에는 장갑차와 경호 차량들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전과 비교했을 때도 이곳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종일 손님 맞을 준비가 진행이 됐는데요. 내부에는 김 위원장을 위해 레드카펫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역 입구에는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또 화려한 꽃들을 역 주변에 배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 환영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고 물 청소차가 다니면서 도로에 쌓인 먼지도 치웠습니다. 지금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역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모습은 안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과 군인의 경비도 강화됐습니다. 역 앞에는 공안과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정문 입구 외에 출입구도 모두 공세하고 있습니다. 동당역 인근 도로도 일부가 통제가 됐는데요. 역 인근 주요 도로 출입구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서서 일반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처럼 김 위원장의 도착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로 보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김 위원장이 이곳 동당역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동당역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한껏 분주해진 동당역 상황 백종규 기자로부터 들어봤는데 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입성이 임박하면서 내일 베트남 내 동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서 승용차로 갈아타고 하노이로 향하는 길목에 북한군 묘역과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데 이곳을 들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동당역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내려 하노이까지 국도 1호선을 따라 승용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리는 170km. 보통 4시간 넘게 걸리지만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면 3시간 안에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당역에서 100km 정도 달리다 보면 박장성이 나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다가 숨진 북한군 조종사 14명의 묘역이 있는 곳으로 김 위원장의 유력한 방문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장성에서 30km 정도를 더 내려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위치한 박린성이 나옵니다. 지난 17일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삼성전자 공장 주변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의 방문설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 대거 몰려있는 하이퐁 산업단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체류기간 유력 방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번 수행단에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주요 산업단지를 둘러보는 것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이 하롱베이 같은 유명 관광지도 방문을 할까요? 평소 관광 명소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둘러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전날 예고 없이 싱가포르 시내 관광에 나섰습니다. 유명 관광지 머라이언 파크는 물론 거대 열대 정원으로 불리는 가든 바이 더 베이도 둘러봤습니다. 평소 관광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직접 시찰에 나선 겁니다. 이번 2차 정상회담 때도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하롱베이. 2,000개의 크고 작은 섬, 기암괴석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된 명승지입니다. 김일성 주석도 지난 1964년 베트남 방문 때 이곳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하롱베이를 찾을 경우 관광특구로 개발 중인 원산 갈마 해안지구의 청사진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구는 금강산과도 가깝고 명사십리 등 휴양자원도 풍부해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 관광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김 위원장의 파격 행보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닮은 꼴로 화제를 모은 중국계 호주인 하워드 X가 베트남에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등 외신은 베트남 경찰이 지난 22일 하워드 X를 불러 조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도착을 하루 앞두고 그가 거주하는 홍콩으로 추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X는 자신이 머물던 호텔에서 나와 베트남 경찰관 3명과 함께 하노이 공항으로 향했으며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비자가 무효가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베트남이 자신을 추방한 진짜 이유는 김정은과 얼굴이 닮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 경제 시대를 열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는 신한반도 체제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넘기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 잡는 상황도 언급하며 색안경을 벗고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개방 상황까지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도 종전선언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히며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에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종전선언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사국 가운데 국교가 없는 미국과 북한만 종전을 선언하면 실질적인 종전선언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이달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는데 그때와는 달라진 분위기가 읽힙니다. 하노이 회담 실무 협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하노이 회담 성과가 나온 뒤 하게 될 이번 주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여야 5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건건이 충돌하는 냉랭한 국회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5당이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둘러앉은 원내대표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새 이정표를 세우길 희망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이후 상황에도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강론에서는 역시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 회담에서 구체적인 평화 이행 방안이 나올 거라며 희망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북미 정상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며 남북 경협이 평화의 지렛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평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여러 난관을 뚫고 오늘의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큰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회담을 앞둔 상황을 볼 때 하노이 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상응 조치로 대규모 재정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회에서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대북 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쓰던 깜깜이 예산 남북협력기금을 국회가 보고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단년도 예산이 300억이 넘거나 또는 전체 예산이 500억이 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에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이것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받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저희 당론으로 제출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핵 있는 평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하노이 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중요 과제이긴 하지만 이번 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은 국내 정치용으로 북핵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과 이정표가 나와야 합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지만 속내에서 보듯 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보수 정권의 교육 탓이라는 발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둘러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홍익표 의원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지도부 사과에 정면으로 반발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4선의 서른 의원은 20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도 20대가 보수적인 건 반공교육 때문이라며 이런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그 당시에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반공교육이었습니다. 거의 그 60,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준 거죠. 20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깊은 유감과 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회의에서 직접 머리를 숙였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현실 인식과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원내대표의 사과 발언이 나온 뒤 발언 당사자인 서른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사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20대의 지지율 하락 문제가 아닌 통일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를 분석한 것이었는데 원내대표가 취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평화와 인권 교육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러한 극우 세력을 준동하는 데 상당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제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이념의 잣대로 갈라치고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집권 여당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확대 해석하는 자기 프리즘. 바른미래당도 100년 집권이라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낳은 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국당이 형편없기 때문에 100년 집권하는데 구태여 청년층 목소리에 왜 귀 기울이냐 하는 오만에서 이런 망언이 나온 것입니다.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발언 당사자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나서면서 20대를 바라보는 집권 여당의 왜곡된 인식은 여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급하게 논란을 덮으려 하기보다는 청년층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가관리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5,000명이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에듀파인 도입 반대와 교육부 규탄 피켓을 든 채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유치원 폐원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이 넘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에 대한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과 영산강 보가운데 세 개를 해체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란 설명인데 경제성 분석은 타당한지 또 분석에 전제가 된 개방 기간이 과연 충분했는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밝힌 금강과 영산강 세계보 해체 비용은 898억 원입니다. 여기에 물이용 대책 비용과 보해체로 중단되는 소수력 발전 등을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2,095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해체했을 때 얻는 편익은 3,782억 원으로 비용보다 큰 만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수질 생태 편익을 환산한 액수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세계보를 해체했을 때 얻는 수질 생태 편익은 2,585억 원으로 전체 편익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도 객관적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 평가 기간이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질 생태 분석 등은 보를 완전 개방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향을 관측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실제 상시 개방 결정이 난 백제보의 경우 완전 개방한 날이 16일에 불과했고 해체하는 죽산보도 115일에 그쳤습니다. 백제보의 경우 보 개방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를 설치하기 이전과 보 설치 이후의 수치만으로 수질과 생태를 비교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주부터 공주보를 시작으로 민관협의회를 열어 보 해체 등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과 함께 보 처리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잇따르고 있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클럽과 일선 경찰서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클럽의 공동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또 전현직 경찰의 계좌를 들여다보며 한 차례 반려된 전직 경찰에 대한 영장 신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클럽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가 소환됐습니다. 지난주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였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고받은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직 경찰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하자 신속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구속 위기를 피한 전직 경찰 강모 씨는 유착의 연결고리로 꼽힙니다.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손님이 클럽에서 고가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에 금품을 전달하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강 씨는 직접 취재진 앞에 나타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로 공모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이 무서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모든 증거와 자료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의 지시로 버닝썬 측 돈을 받아 경찰에 배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버닝썬 관계자와 전현직 경찰관의 통신 계좌 기록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병원이나 육아제품 정보 등을 알아볼 때 이용자들의 후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후기만 믿고 찾았다가 실망해 허위 광고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일도 덜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 계정으로 3년간 허위 게시물 2만 건을 올린 광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수동 한 광고업체 사무실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대로. 좁은 사무실을 빼곡히 채운 컴퓨터 모니터엔 포털 사이트에 이름난 맘카페들이 떠 있습니다. 8명의 직원들이 8대가 넘는 컴퓨터를 이용해 회원을 가장해 가짜 후기를 올린 겁니다. 실제 이들이 작성한 글을 보면 급하게 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처럼 카페 회원들에게 주변 치과를 문의합니다. 다른 회원이 단 댓글엔 유독 한 병원을 노골적으로 추천하는데 생생한 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문자답한 광고들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작성된 가짜 후기는 병원뿐 아니라 유치원, 학원, 한의원 등 다양합니다. 실제 자기가 소비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글은 매일 올리지 않고요. 댓글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켰고요. 경찰에 적발된 새 업체는 3년간 유명 맘카페를 중심으로 2만 6천 건에 달하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69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가짜 광고글을 위해 불법 도용한 포털 아이디는 800여 개, SNS를 통해 개당 3,000원에서 6,000원을 주고 구매한 겁니다. 경찰은 이모 씨 등 광고업체 직원 9명과 허위 광고를 의뢰한 병원장 40살 임모 씨 등 모두 2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글을 올릴까요 해서 광고주가 오케이 하고 하면 그때 글을 올리는 겁니다. 경찰은 이들 광고업체에 포털 계정을 수집해 팔아넘긴 아이디 불법 도매상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한화 대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100건 넘는 위험 요인을 회사 측에 보고했지만 현장에 반영된 안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한화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감독을 확대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한화 대전 공장 사고 현장 사진이 11일 만에 공개됐습니다. 심하게 파손된 건물 외벽 사이로 하얀 연기가 치솟고 충격으로 떨어져 나간 잔해물들은 바닥에 나뒹 겁니다. 사고 전 노동자들이 보고한 작업장 위험 요인은 135건. 이 안에는 폭발 사고가 일어난 작업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추진체 코어를 분리하는 장비인 유압 실린더의 수평이 맞지 않아 마찰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한화 측이 위험을 확인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해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업 중지를 했어야죠.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현장에서. 작업 중지를 하고 생산을 중단한 후 작업장을 안전하게 조치한 후에 생산했어야 돼요. 또 지난해 사고 뒤 노동청이 유압 실린더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별감독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위험 요인을 보고받은 뒤 회사가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은 부분은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행이 안 됐다는 건 팩트고요. 지금 보고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조사 중에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작업 중지를 풀지 않기로 했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전면 부인화를 한화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장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화의 화약방산 사업장 9곳에 대해서도 한 달간 기획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설 연휴 기간 일하다 숨진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모교인 전남대 동문들은 최근 추모 기념회를 꾸렸다며 기금을 조성해 유족을 후원하고 윤한덕상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모 기념회는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15일 지역 일간지 3곳에 광고를 내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네, 앞으로 앱 하나만 설치해도 모든 계좌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은행권과 핀테크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될 예정인데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서 걸음마 단계인 핀테크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 지난 2014년 8월에는 핀테크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가수가 터치식 카드 결제기를 이용할 정도로 핀테크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Busking is a legitimate profession, and therefore we have card readers too, just like in your coffee shop. 하지만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각종 규제와 폐쇄적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사용하려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 안에 모든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애플리케이션 한 개만 설치해도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도 지금의 10분의 1 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줄 우리 금융의 미래입니다. 또 3분기까지 핀테크 기업이 이를 이용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 플랫폼에 후불 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충전 한도도 현재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주로 이 북미 관련 소식이 위주인데 미중 간에도 현안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현재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0일 무역협상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일부터 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기간을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쪽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시진핑 주석과 마르라고에서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라고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도 여기서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3월 말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잠정적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한 데 이어 21일부터 고위급 협상을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협상을 통해 잠재적인 무역 협정을 위한 관세와 집행 장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 고유의 땅 이름을 자기들 일맛대로 바꾸고 왜곡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7년 일제잔재를 청산한다며 지명 정비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만 200여 곳 중 지금까지 이름을 되찾은 곳은 60여 곳에 그쳤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데요.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차정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를 품고 있는 시골 마을.
산 모습이 거북이를 닮아 조상들이 한자 거북구자를 써 이름 붙인 구산동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행정구역상 정식 주소는 한자 9구가 들어간 구곡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바뀐 행정구역 명칭이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도록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 때문에 걔들이 패한 거 아닙니까? 그 패해가지고 이 거북구자를 못 쓰게 했답니다. 그 다니면서 거북이 대는 게 거북구자는 다 없애버리고 딴 글자로 바꾸든지 지명을 바꾸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통의 멋이 담긴 관광명소 인사동은 일본이 마음대로 바꾼 대표적인 합성 지명입니다. 지난 1914년 창지 개명 당시 관인방과 대사동 지역을 합치면서 두 지명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사동 일대 마을은 절골이라는 토박이 마을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곳 탑골공원이 있는 원각사, 즉 큰 사찰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현재 인사동이라는 지명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일제에 의해 왜곡된 땅 이름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한때 유행처럼 반짝했을 뿐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읍면동 등의 행정구역명을 바로잡아야 할 곳은 행정안전부. 지난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일제 잔재를 뿌리 뽑겠다며 개정 대상 지역 31곳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14곳을 바꾸고는 5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 왕암리 등 나머지 17곳은 지금도 일제식 지명이라는 오명을 쓴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준 자료가 그게 마지막일 겁니다. 그때 했던 거고요. 그 이후자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산과 강 같은 자연 지명을 개정해야 할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지난 1987년 일제강점기 왜곡 지명 정비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87년 그 해에 한강 제1중지도가 노들섬으로, 제2중지도가 선유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2년 동안 고작 53곳의 옛 이름을 되찾은 게 전부입니다. 지난 2013년 일제강점기 때 고유 지명이 지워진 주황산 폭포들의 이름을 되돌린 뒤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200여 건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당장 시급한 건들이 먼저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에 의해 오염된 지명들. 역사적 의미가 축소되고 전통이 지워진 우리 터의 옛 이름을 되돌리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유공자들의 후손 65명이 김정숙 여사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본관 세종실이 외부 행사에 개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청와대에서 밝힌 각오 들어보시죠. 작년과 올해 저희 반 학생들은 요리나 페이스 페인팅, 아이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기부 바자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바자회의 수익금을 어디에 쓸지 회의를 하는데 바로 위안부 할머님들께 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볼 줄 알고 주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서 선조들이 지켜낸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광복군이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길을 쫓아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여 학생군사교육단에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싸우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후손이 되고자 다짐을 해봅니다. 국가보훈처는 모레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 8개 나라 6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1차 초청 대상으로 선정된 후손들로 보훈처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200여 명의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마케팅도 활기를 띠면서 기념 티셔츠는 물론이고 수제버거, 또 칵테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버거는 러시아 드레싱으로 맛을 냈다고 하던데 이교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노이를 찾은 관광객이 한 입에 넣기 힘든 두툼한 수제버거를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관광지 호안끼엠호수 인근의 한 레스토랑이 내놓은 북미 정상회담 특별 메뉴입니다. Well, it's not fake. It's real. So I think it probably reminds me of Donald a bit. Yeah.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즐겨 먹는 맥도날드의 빅맥 기반에 러시아 스캔들을 풍자해 러시아 드레싱으로 맛을 냈습니다. Okay, well, the Dirty Donald is an American classic. It's and it's like Mr. Trump himself, so extravagant. It's double beef, double bacon, double cheese. 김정은 위원장 이름과 맛있는을 뜻하는 영어 표현 여미를 재치 있게 합친 김정연 버거는 돼지고기 패티에 매콤한 볶은 김치를 넣어 만들었습니다. 하노이의 한 레스토랑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 칵테일을 내놓았습니다. 전통적인 칵테일 니그노니와 협상의 영어 단어 합성어인 피스 니그로니에이션스란 이름이 붙여진 이 칵테일은 진 대신 한국의 소주를 섞은 점이 특징입니다. I hope them all the delegations to come here also and have a cocktail so that they can enjoy and it will facilitate the negotiation after one or two drinks.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는 이미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얼굴과 함께 그려진 평화라는 큼직한 글자가 눈길을 끕니다. I'd certainly wear that T-shirt because I think hopefully we can move the world forward in a positive way. 역사적인 회담을 앞두고 하노이에서 관련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등 정상회담 마케팅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백악관 기념품 사이트에서 사전 주문을 받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념 주화입니다. 자, 먼저 앞면인데요. 한글로 하나의 평화, 3명의 지도자라는 문구가 눈에 띄고 또 북미 정상의 이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역할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는 청와대 입장도 나왔었죠. 자, 이번엔 뒷면도 좀 보겠습니다. 우선 한가운데 태극기가 보이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이라는 영문의 문구도 보입니다. 1차 회담과는 달리 비핵화 합의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주화에 새겨진 대로 비범한 시절, 대담한 리더십으로 하나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0.2도까지 오르는 등 3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남 동해안으로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뿐 다른 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북, 경북 지역은 종일, 그 밖에 다른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3월 중하순처럼 포근하겠고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7도로 우리나라의 7월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북미 정상회담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